네, 안녕하세요. 연구방법론 수업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그레이션 분석이죠. 지난 시간에 상관 분석 우리 수업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수업한 이후에 일주일 뒤까지 요약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죠.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추석 연휴 를 비켜나가긴 했는데 우리 수업이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 수요일도 수업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도 사실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첫날이기 때문에 수업이 걸려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게 동영상을 올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 주는 수업을 없는 걸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 수업을 리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그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리그레이션에 관련된 논문을 읽으시고 레포트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리그레이션인데요. 지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콜레이션이라는 거는 변수 간의 상관도만 보는 거고 얘들이 뭔가 상관 분석 결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해 보고 싶은 그런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인과 모델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x들이 있고 y들이 있을 때 x가 원인이 돼서 y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라는 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방법인 거죠.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것이 종속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가 혹은 포저티브한 영향을 주는가 네가티브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걔네들이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다른 방법론들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또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독립 변수들이 노미널 베리어블이냐 또는 뭐 인터벌 레이쇼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거는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우리 뭐 제가 설명드릴 때 클래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남자 여자 혹은 뭐 학과 이런 학과의 구분 이런 것들 노미널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겠죠. 그리고 디펜던트 베리어블도 역시 노미널 베리어블하고 또 인터벌 혹은 레이쇼로 나눠 놓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상관 분석인데 이것하고 이제 회귀 분석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모두 컨티뉴어스한 그런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이지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노미널 베리어블이다라고 하면은 판별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대출을 우리 평가를 할 때 대출에 대한 평가, 대출 심사 할 때 이 대출 심사하는 그 사람이 어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있는지 x1, x2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나 혹은 뭐 연령이나 또는 뭐 사는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들이 물론 지역은 좀 적절치 않네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집어넣고 그 사람의 등급이 디펜던트 베리어블 할 때 뭐 등급이 그레이드 1이라 할지 그레이드 2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 분석이 인디펜던트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지만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노미널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때는 판별 분석을 활용을 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바로 판별 분석하고 비슷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인디펜던트로 가지고 있고 또 y 값 우리 디펜던트로는 노미널 베리어블 바이너리가 조금 많이 있죠.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갖는 경우 yes or no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값들이 쭉 들어갔을 때 얘가 yes냐 혹은 no냐 이런 것들을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흔히 우리는 뭐 R&D 투자의 성공 혹은 실패 이런 것들을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파라미터 추정을 하고 또 새로운 x 값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프리딕션 하는 경우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분산 분석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노바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분산 분석일 텐데 이 분산 분석은 판별 분석하고 반대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노미널 베리어블이고요. 그리고 y 값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갖게 되는 경우를 이제 분산 분석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산 분석은 뭐 이런 거죠. 그룹이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 예를 들어 클래스 3가 있을 때 얘네들이 키 혹은 뭐 몸무게 이런 게 차이가 날까? 각 그룹 간에 키나 몸무게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를 볼 때는 분산 분석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디펜던트가 바로 노미널 베리어블이 되겠고 키나 몸무게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볼 때 결국 요 키나 몸무게는 인터벌이나 레이시오로 표현할 수 있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노바 분석은 노미널 베리어블을 인디펜던트로 가지고 있고 또 인터벌 레이시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디펜던트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역시 뭐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더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리그레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분산 분석하고 좀 비슷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미 베리어블이 바로 그 명목 치수로 되어 있는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값들을 포함해서 리그레이션을 돌리려고 했을 때는 이 더미 베리어블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확장성이 많습니다. 판별 분석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판별 분석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더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리그레이션을 하면 분산 분석하고 비슷한 결과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은 굉장히 많은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이 심플 리그레이션을 하면은 상관 분석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심플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y하고 그냥 x만 보는 결국 여러 가지 x가 있는 게 아니고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여러 다별량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x 값이 하나가 있으면 결국 x하고 y와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가 상관도를 보는 거니까 상관 분석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들하고 이처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그레이션과 코릴레이션을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모델상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조금 한번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레이션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뭐 코릴레이션도 그렇지만 x와 y 값의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같은 사람들의 각 개인의 키와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을 키하고 몸무게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코릴레이션을 쓰기도 하지만 뭐 리그레이션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IQ하고 이기잼 스코어, 시험 점수하고 IQ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거를 간단하게 상관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IQ가 시험 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들을 보려고 했을 때는 리그레이션을 해서 결과물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을 때 리그레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리그레이션을 많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뭐 전형적인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관심이 있을까? 리그레이션을 활용을 하면 결국 x와 y 사이에 통계적인 관련이 얼마나 있고 또 하나의 베리어블로부터 다른 베리어블로부터 하나의 특정 베리어블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리그레이셔너에서 하고 싶은 것이고 얼마나 릴레이션십의 강도가 강한지 또 프리딕티브한 어빌리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그 관계를 분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심플 리니어 룰을 다른 베리어블을 프리딕션하기 위해서 제2의 다른 베리어블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릴레이션하고 리그레이션하고 차이점은 프리딕션에 좀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리그레이션하고 코릴레이션이 되게 뭐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과관계를 더 고려한다라는 거는 바로 X 값들의 언씬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의 Y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는 거니까 결국 리그레이션의 강점은 예측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과 코릴레이션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바이베리에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fit 라인을 찾아가는 대부분 뭐 넌리니어 리그레이션도 하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 라인 그 1차 선형 회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리그레이션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릴레이션의 목적은 x와 y의 관계의 디렉션과 그 관계의 정도, 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은 가능하면 뭐 x, y가 있으면 여기에 점들을 이렇게 페어드 데이터가 있으면 얘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그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x와 y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변수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옵저베이션이 있고 x와 y를 메저먼트를 한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x는 독립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는 디펜던트 베리어블 종속 변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레이션 이큐에이션을 보면은 대부분 y를 x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x의 여러 가지 x1, x2, x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y 값을 나중에 y 값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x 값만 집어넣으면 y 값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수식을 우리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뭐 100% 맞으면 좋겠지만 에러텀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추정 값이기 때문에 x로 y를 설명하는 거니까 y 값을 정확하게 딱 뭐 에러 없이 예측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항상 에러 값은 추정 값에 의해서 에러 값이 나오게 되겠고 리그레이션에 대한 그 어썸션은 이 에러 값들이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를 어썸션을 가지고 있고 얘들은 독립적이다. 다른 변수들과는 독립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또 미는 0이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가지고 얘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x값에 대해서 y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인디펜던트하고 또 민 값과 variance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은 대부분 리그레이션을 적용을 하려면은 이런 그 가정들을 만족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그레이션이 되게 리그러스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정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죠. 리그레이션 이큐에이션에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추정 값을 구할 때 이 점 추정하는 것하고 또 인터벌 추정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뭐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점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 기본적인 그 알파 헷, 베타 헷 이런 값을 추정해서 y 헷 값을 이제 추정 값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요 세 가지는 에스티메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값들을 계산을 해 보면은 결국은 뭐 에러 텀은 이런 식으로 실제 y 값하고 추정된 y 값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y 햇은 이렇게 앞에서 우리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를 이제 레지듀얼 에러라고 얘기를, 잔차라고 얘기를 하겠죠. 잔차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에러 텀이 다 더해졌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있을 테니까 0으로 되는 거는 뭐 많이 있겠지만 요게 제곱을 한 거를 0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그거는 뭐 불가능하겠죠. 다 에러 텀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일 테니까 얘들을 시그마 했을 때 0이 되는 거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 다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걔들을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리그레이션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요 에러 텀들을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한 수식이 그 라인이 요거 요렇게 요런 두 가지 라인보다는 얘가 더 잘 설명하는 거잖아요. x, y를. 그러니까 여기에 요 에러 텀, 잔차라고 할 수 있는 요 텀들 얘네들을 제곱했을 때 그것을 더한 값이 최소화가 되면은 그 라인이 잘 추정하고 있다. x, y의 관계를 잘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잘 추정이 되면은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언신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프리딕션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SSE라고 하는 값을 가장 적게 만드는 그 피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알파 헷, 베타 헷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점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들 값이 정확하게 이제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점추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는 각각 알파 또는 뭐 베타 이런 값들의 레인지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디스트리뷰션, 뭐 이게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우리는 각각의 방법론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직 시어리는 설명하겠지만 기본 통계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의 불편 추정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에러 텀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y 값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고, 불편 추정량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은 n-2분의 SSE가 된다. 여기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SSE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타의 디스트리뷰션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베타 값의 평균 그리고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베타 값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고 이 베타 값이 갖는 값은 요 t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베타 값이 특정 값으로 지정이 됐지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베타 값이 하나로 추정이 돼서 나오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t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하에 베타 값이 이 베타 헷이라는 값을 가지고 레인지를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알파 값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t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그 레인지를 추정할 때는 t 값을 가지고 이 추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게 정해지면 요 알파와 베타 값에 대한 구간 추정치가 나오게 되면 y 값에 대한 구간 추정치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추정해서 나오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 추정과 이런 인터벌 추정의 베이스를 해서 값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리그레이션을 적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리그레이션이 잘 됐는가라는 거를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리그레이션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델에 대한 밸리더티를 추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모델 밸리더티는 오버럴 밸리더티와 인디비주얼 파라미터에 대한 밸리더티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리그레이션이 잘 됐는가라는 거는 F 테스트나 또는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R 스퀘어 값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리그레이션 돌렸을 때 R 스퀘어 값을 보고 R 스퀘어 값이 크면 클수록 밸리더티가 높다, 뭐 또는 F 값이 크면 클수록 밸리더티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여기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요. 각각의 X 값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다중회귀의 경우에는 X 값의 파라미터들이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이 베타 값들에 대해서 X1, 뭐 베타 2, X2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베타 값이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으면은 뭐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타당한 베타 값을 갖는 애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t-테스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을 돌리면은 그 최종 결과물에 전체 리그레이션의 설명력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유의성이 높은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썸션에 대한 밸리더티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썸션이 많기 때문에 이 어썸션을 데이터나 모델이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 어썸션에 대한 밸리더티를 보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일단 베리언스에 대한 베리언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F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오버all 밸리더티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 어널리시스는 우리 분산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우선 여기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T, SSR, SSE, SSR 이렇게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F 테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 그 리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딱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리그레이션을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 y 값이 있을 거고 얘가 뭐 x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y 값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실제 y 값이 될 거고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요 값은 이제 추정값이 될 테니까 추정값이니까 y 햇이 되겠죠? y 햇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y 값들에 대한 평균치가 존재할 텐데 실제 y 값에 대한 평균치를 y 바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변동을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베리언스라는 건 이제 변동이니까 변동을 어떻게 이 y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면, yi라는 거하고 y바, 그러니까 y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10개에 대한 평균치가 y바가 될 거고, 하나하나씩의 y 값들이 yi라고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얘들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 둘 수가 있는데, yi하고 y에 대한 hat 더하기 y hat 빼기 y 바,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봅시다. yi y 바에 대한 제곱을 하고, 얘도 y i y 바에 대한 제곱, 전체를 이제 제곱을 하는 건데, 제곱을 했을 때 우리 정리를 좀 해보면 y hat 빼기 y 바의 제곱 플러스 2 시그마 yi 마이너스 y hat 곱하기 y hat 빼기 y 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가 요 뒤에 있는 텀은 전개하지는 않겠지만 이 텀은 0이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요건데, 여기에서 얘를 total sum of square 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곱하는 거에 total su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린 SST라고 하고요. SST.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텀을 두 번째 텀을 error sum of squares 에서 SSE 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텀을 regression sum of squares 라고 해서 SSR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변동에 대한 그 제곱한 값을 더한 거는 요 에러에 의한 실제 요건 이제 에러가 되겠죠. 실제 값하고 추적을 한 값에 대해서 뺀 거를 제곱한 거를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 한 값하고 평균 값을 뺀 것에 제곱을 한 것들, 이거를 이제 더한 거다 라는 걸로 해서 SST는 SSR하고 SSE하고 SSR을 이제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리그레이션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이 텀이 작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추정이 잘 됐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값하고 수정치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결국은 SSE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러면 SSE가 작으면 작을수록 SSR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토탈 썸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작아지면 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SSR을 가장 크게 만드는 거니까, 이 리그레이션 잘 됐다라고 밸리데이션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면 SSR이 SSE보다 굉장히 크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은 요게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왜 F 테스트라고 얘기하느냐? F 통계량을 정의를 할 때 F라는 거는 n-2분의 SSE 빼기 1분의 SSR, 뭐 제가 자유도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통계량을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거고, 이게 자유도 때문에 n-2를 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자유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MSE라는 거 mean square error고요. 얘는 mean square
리그레션 한 결과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f 테스트라는 거를 항상 이런 값을 읽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이 f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SSR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SSE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니까 이 전체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설명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게 이제 그 앱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수치가 기준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R스퀘어라는 말을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R스퀘어라는 거는 SST분의 SSR, 그리고 이게 SSR은 여기에 그 SSR이 결국 SST 빼기 SSE가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SST분의 SST 마이너스 SSE 이가 되니까 결국 1 마이너스 SST분의 SSE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일종의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SE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요 R 스퀘어 값은 1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0에 가깝게 되니까 1에 가깝게 되는 거고, SSE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0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 스퀘어 값이 0과 1 사이가 될 텐데, 결국은 1에 가면 갈수록 얘들은 설명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0으로 가면 갈수록 설명력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을 읽어서 1에 가깝게 되는 방식으로 리그레션이 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밸리드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값이라는 거는 대부분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R 스퀘어 값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해서 R 스퀘어 값을 새로 만들어서 읽는 방식으로 우리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R 스퀘어 값을 뭐 활용하긴 하지만 n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요거를 배제하고 순수한 R 스퀘어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력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 테스트해 가지고 설명력이 높다라고 하면 이게 리그레이션이 잘 됐구나, 이거 가지고 x와 y의 인과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제 관심사는 각각의 인디비주얼 베타 값들, x의 코이피션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x의 그 개수들, 모수라고 할까요? 걔네들이 유의미하냐라는 걸 또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t-테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t-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뒤에 가서 우리 분산 분석할 때 t-테스트도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베타 값들이 그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기무가설을 베타 값이 0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 x에 y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베타 값이 0이다라고 두는 이유는 대부분의 x와 y의 관계는 뭐 관련이 없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정규분포로 생각했을 때 요 베타 값에 대한 그 이 가설을 검정을 했을 때 얘들이 기각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베타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베타 값이 0이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을 선택해서 얘들이 x가 y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규모가설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p 값이 이 t-테스트를 했을 때 p 값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얘들이 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인디비주얼 베타 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모델 자체에서의 모델의 설명력이나 파라미터를 보는 것이고, 어썸션에 대한 밸리더티도 되게 중요합니다. 리그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이 어썸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리그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썸션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어썸션이 있는데 리그레이션 모델에 대한 베이직 어썸션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러 텀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래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게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그 어썸션을 따르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그 점검을 진단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non normality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러 텀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는 normal probability 플라팅을 해서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고 있는지를 이 에러 텀들을 한번 보는 거죠. 만약에 에러 텀이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variance stabilizing 하는 transformation을 통해서 normal distribution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을 뭐 로지스틱이나 뭐 다른 로지스틱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만들어주고 리그레이션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또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리그레이션을 이렇게 돌리는데 어떤 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그레이션을 하려고 이제 추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돼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웃라이어로 판단이 되면은 리그레이션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런 아웃라이어를 뽑아내는 방식이 필요한데, 레버리지나 잭나이프 방법이나 쿡의 디스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얘들 리그레이션 돌릴 때 제외를 해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라이어가 이 리그레이션을 피팅하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딜리트를 해서 설명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 이 분산성이라는 건데, 이 분산성을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산성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잔차들 에러 텀을 이렇게 플라팅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을 때는 이게 그 등분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어떤 트렌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으면은 뭔가 데이터 자체에 등분산성을 지니고 있으면은 좋은데, 정규성도 가지고 있고 또 등분산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분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스플릿 해가지고 한번 베리언스를 판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베리언스 스테빌라이징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등분산성을 지니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상관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코릴레이션이 돼 있는가, 만약에 자기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들을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거나 이런 것들 테스트를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해서 얘들 자기 상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시간에 따른 어떤 영향도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즈널리티를 좀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시즈널리티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미 베리어블을 시즈널리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베리어블을 더미로 집어넣어서 리그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될 거예요. 이런 이분산성과 또 정규분포 노멀러티를 따르는지, 자기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다중공선성이라는 거는 X들끼리 코릴레이션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Y 값을 테스트를 하는데 베타 x1, 베타 x2, 베타 x3 그리고 뭐 레지듀얼을 이렇게 분담했을 때 얘네들이 x 값들끼리 다중 공선성을 지니고 있어서 얘들이 코릴레이트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베타 값들이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베타 값이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독립 변수들끼리의 상관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들이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얘들이 독립성을 지니고 있을 때 베타 값하고 각각의 그 x 값들이 상관성을 지니고 있을 때 베타 값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각각의 변수들이 y에 어느 정도의 인과성을 영향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싶은 건데, x들끼리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베타 값들이 달라지게 되면은 순수한 각각의 x 값들이 y 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중 공선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디텍션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F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시그니피컨트한데 인디비주얼 T 테스트를 베타 값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인시그니피컨트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들은 베타 값을 추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다중공선성,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R스퀘어나 F 값은 되게 좋은데 베타 값이 유의한 것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테스트하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 리그레이션을 돌려서 F 값이나 T 테스트 T 값을 읽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른 부호가 나오거나 이러면 다중공선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파라미터가 뭐 한 0.7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 3 정도의 파라미터 값이 베타 값을 읽었더니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어블들끼리 이게 코릴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거를 하는 그 테스트 방식을 우리는 VIF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좀 뭐 복잡하긴 한데 분산 팽창 요인이라고 해서 VIF 값을 읽게 되면은 이게 값이 이제 기준을 항상 10 정도로 잡는데 10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공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텝와이즈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제외를 그러니까 스텝와이즈 리그레이션이라는 것은 베리어블을 선택하는 방식을 스텝와이즈로 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제외할 거 제외하고 포함시킬 거 포함시키는 거니까 다중공선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변수들끼리는 하나를 탈락을 시켜서 하나만 남게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팩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유사한 베리어블들끼리 묶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뭐 x들이 x1하고 x2하고 뭐 x3, x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상관성이 높다라고 하면 팩터 1과 팩터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리그레이션을 돌리는 방식, 이렇게 되면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썸션에 대해서 우리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그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 핵심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뭐냐라는 것들을 뽑아내게 될 텐데, 대부분 코에피션트 베타 값의 절대값을 읽어서 y 값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어떤 건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타 코에피션트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베타 값은 베타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베타 값을 그냥 읽으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베타 값을 좀 변형한 형식으로 값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읽어서 그 비교를 해서 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위에 따라서 베타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 그리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눠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 분의 베타 곱하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게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수 있겠죠. 베타 값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f 값에서의 인디비주얼 베리어블들의 f 값들을 다 구하게 되면은 마지널 시그니피컨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 값이 전체 모델에 대한 f 값에서 x1, x2, x3 예를 들어 3개 정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f 값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전체 모델의 f 값에서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컨트리뷰션 정도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한 베리어블이냐라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상관 분석할 때 R 값을 구했으니까 R 값은이라는 거는 샘플 사이즈에 디펜던트한 어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R 스퀘어도 뭐 비슷하겠죠. R 스퀘어도 0과 1 사이가 될 테니까 결국 R 스퀘어 값도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F 값은 뭐 표준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F 값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리어블을 어떻게 셀렉션 할 건가? 우리 y 값 다시 한번 써보죠.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3 x3 뭐 점점점 하고 베타 i xi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 처음에는 모든 우리의 가설에 의해서 가능한 x 값들, y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x 값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 집어넣고 판단을 할 테니까 베리어블도 다 집어넣을 텐데, 그걸 가지고 모든 파서블한 서브셋을 셀렉션 하는 모든 x 값들을 다 집어넣고 하든지, 또는 뭐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죠. 하나만 넣고 해보든지, 또 2개 넣고 해보든지, 또 이렇게 2개를 선택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뭐 R 스퀘어 값이 제일 높은 그런 경우의 수를 최종적인 모델로 선택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포워드 셀렉션이라는 거는 전진 배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하나하나씩 베리어블을 집어넣으면서 선택하는 방식을 포워드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백워드 셀렉션이라는 거는 다 처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널 컨트리뷰션이 제일 작은 것부터 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x 값들 다 집어넣고 하되, 이 베타 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제외시켜 가면서 나머지 애들만 남겨서 최종적으로 스탑 룰을 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방식을 백워드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텝와이즈 셀렉션이라는 건 2개를 절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포워드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뺄 때는 백워드 방식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를 스텝와이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스텝와이즈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팩터 어널리시스를 먼저 해서 몇 개의 베리어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리어블이 아닌 팩터를 가지고 리그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베리어블을 좀 축소해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도 있겠죠. 제가 중간중간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으로써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스테빌라이제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리니어로 만들거나 또는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요. 폴리노미얼이나 하이퍼볼라, 익스포넨셜 또는 파워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돌리면은 설명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론적인 걸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한글로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보충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네,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변수 간의 함수적 관련성을 토대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예측하는 프리딕션이 더 강하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라는 것과 독립 변수라는 게 존재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보고 산포도를 한번 그려본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관련성이 좀 있겠다라고 하면 그럼 인과관계를 한번 정량적으로 평가해 볼까? 이렇게 대부분 분석할 때 적용을 해본다는 거죠. 베이직 포뮬라는 이런 식으로 다중 회귀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x가 있고 y 값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는 거고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베타 값이 있어서 회귀 개수, 요 모수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차를 2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가정은 y는 연속 변수, 그리고 x는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공선성에서 얘네들이 독립이 아니면은 다중공선성 테스트에서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차항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 하에 얘네들이 모두 리그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회귀 모형의 종류는 단순 회귀는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인 게 직선으로 예측하는 거고, 다중 회귀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선형 회귀는 한 개 이상의 그 고차함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비선형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승수가 항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비선형 회귀가 될 거고요.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아닌 단지 2개의 값 0, 1 이런 바이너리 값을 갖게 되는 게 로지스틱 회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로지스틱 회귀가 어떤 것하고 어떤 분석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판별 분석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x 값이 들어갔을 때 여기 g를 이제 x라고 하면 얘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들어가게 되고 이 y 값이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을 가질지 0을 값을 가질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할 건가? 최소 자승법을 가지고 추정한다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SSE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적합도 그리고 유의도 검정 이렇게. 그래서 각각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T 검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이게 설명력이 높은가? 적합도가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x, y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거는 이제 적합도로 보는 거죠. goodness of fit 테스트를 해서 결정 개수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적합한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최소 제곱법은 아까 우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y 값 실제 관측지와 추정치 값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추정한 거하고 실제 값을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 제곱한 거를 0으로 만들면은 제일 좋은 것이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포뮬러가 되는 거죠. SSE 또 이제 비슷하게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적합도 검정은 결국 요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 SSE를 적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그거를 그 포뮬라이제이션 한 방식이 R 스퀘어 결정 계수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라는 거고, 이 포뮬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SST는 SSE와 SSR로 구성이 되어 있고, R 스퀘어라는 거는 SST분의 SSR이고, 얘들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 SSE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R 스퀘어는 1에 가깝게 되는 거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화했다, 정교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리그레션을 한 결과가 x, y를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 아노바 분석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아노바 분석할 때 똑같이 이런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도 나올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성 검정은 모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수가 베타 값이 추정치가 0과 유의할 만큼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t-테스트를 가지고 우리 본다는 거죠. 그래서 t-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이 베타 값이 0인가, 대부분이 0이라는 거죠. x와 y는 대부분 그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베타 값이 0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대립가설로 정해놓고, 얘들을 집어넣어서 베타 값을 쭉 추정을 해보면은 이 베타 값이 이제 t-테스트, t-분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면 우리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이게 좀 약간 깨져 있는데, 요 실제 베타 값하고 우리 추정한 베타 값, 요게 t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실제 베타 값은 이 우리가 추정한 베타 값을 가지고 이 분포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분포 구간을, 실내 구간을 우리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p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을 이 검정을 했을 때 이걸 그 억셉트 할 건지 기각할 건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그려놨지만 베타 값을 요런 테스트를 했을 때 p 값이 이런 데 있었으면은 얘들은 그냥 별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타 값은 0입니다 라고 보는 거고, 결국 x와 y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라고 보는 거고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얘들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양측 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거면 결국 이제 p 값이 뭐 0.001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얘들은 베타 값이 0이 아니다, 특정 값을 갖게 된다, 관련이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f 값은 요 전체 모델에 대한 것들로 해서 이 모델의 베타 값이 다 0이다라는 것을 귀무가설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 결국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게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변수 선택은 제가 뭐 아까 전진 선택법, 후진 선택법, 그리고 스텝 와이즈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설명 안 들은 것 중에 R 스퀘어 선택법이라는 거는 모든 서브셋의 x 값들의 조합들을 다 보고 R 스퀘어가 가장 큰 조합을,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독립 변수들을 선택하는 거를 R 스퀘어 선택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모든 서브셋을 다 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계산하는 게 좀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증간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회귀 분석의 문제점, 유의성 검정의 신뢰성이 독립변수나 표본 수가 증가하면 요 결정 개수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djust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그레션은 대부분 독립변수나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 스퀘어 값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adjusted R 스퀘어 값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독립변수 변화에 따라서 분산이 변화한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고 오차항은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WLS 방법이나 White의 HC 베리언스 포뮬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토 리그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자기상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더비드 왓슨 검정을 통해서 연속된 시차의 잔차들의 자승값으로 나눈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상관이 없으면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고 자기상관이 있을 때는 역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중공선성을 지니고 있을 때는 VIF를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X들끼리 자기 공선성이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독립변수들끼리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땐 베타 값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들을 뭐 팩터 애널리시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돼 있는 것들 둘 중에 하나를 지워버린다든지 선택을 그런 방식으로 배리어블을 선택해서 리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지스틱 회귀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대출 심사 같은 해줄지 말지 yes or no로 할 때 이런 로지스틱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얘들은 종속 변수가 두 개의 값만 갖게 되는 거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걸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가변수를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범주형 변수도 우리 더미 베리어블을 집어넣어서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x 값일 때 리그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범주형 변수일 때도 리그레이션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적용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미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결국 명목 변수를 포함을 시키고자 할 때 넣는 거니까 한 변수가 두 가지 수준만을 갖고 있을 때는 가변수 한 개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녀다라는 남자인 것과 여자인 게 y 값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를 보고 싶을 때는 뭐 베리어블을 그런 그 더미 베리어블을 하나 집어넣게 되는 거죠. 더미 베리어블 하나 집어넣어서 얘가 0과 1을 갖는 값으로 얘네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범주형 변수도 리그레이션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수준만 가지면 0일 값을 가지면 뭐 남자가 0일 땐 남자, 여자일 땐 1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어서 리그레이션 돌리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가변수 한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변수가 세 가지 기준을 갖는 경우에는 가변수 두 개, 즉 뭐 0, 더미 베리어블 1, 더미 베리어블 2 있을 때 0, 0, 1, 0, 뭐 0,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3개 정도의 수준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2개 정도의 가변수를 가지고 얘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속 변수 x와 3개의 인종 가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블랙, 히스패닉,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얘들 뭐 몇 개의 그 가변수를 결정할 거냐라는 거는 분석자가 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블랙인 경우에는 0이고 아닌 경우에는 0, 또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1 아니면 0, 어더스인 경우에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좀 더미 베리어블의 수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얘네들 지금 만약에 3개다라고 했을 때는 가변수 2개만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노바하고는 이 더미
더미 베리어블을 이용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죠. 독립변수를 각 인자로 범주의 수를 레벨로 했을 때 분석이 아노바 분석하고 똑같이 되는. 그래서 만약에 예측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결과는 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은 비슷하지만 예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노바 분석은 그냥 현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고, 내가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교호작용이 존재한다. 독립변수 사이에 어떤 그 상승 효과를 보여주는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호작용의 변수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1, x2, x1 곱하기 x2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요거는 요 x1과 x2를 같이 교호작용, 상호작용을 집어넣어서 회귀 분석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독립적이다 아니다라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독립적인 두 개의 변수가 교호작용을 통해서 y 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볼까요? 만약에 부모의 수입과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학생의 용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인과관계를 이제 보는 거죠. 어떤 학생이 용돈이 좀 많다라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은 학생 또는 부모의 수입이 많은 학생이 용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건데, 우리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보면 대학생들 설문조사에서 30명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 그래서 부모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이 학생 용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회귀 분석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건 상관 분석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학생 용돈하고 또 부모 수입과의 관계, 그리고 알바 수입과의 관계, 이걸 한번 보는 거죠. 봤더니 학생 용돈하고 아르바이트 수입은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학생 용돈과 부모 수입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약간 좀 이례적인 거죠. 수입이 많으면 학생 용돈도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나왔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학생 용돈을 많이 안 주는 케이스도 많은가 봐요. 그죠? 그건 좀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리그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수정된 R 스퀘어 값을 봤더니 0.908,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설명력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유의하다. F 값을 읽었을 때 F 변화량 P 값이 거의 역에 가깝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게 뭐 더비너 쓴 데이터나 이런 것도 읽어서 분산이 이분산성을 지니고 있는가, 등분산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사실 다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죄송하네요. 그래서 다중공선성이나 이분산성 또 노멀러티 이런 걸 따르는지 다 앞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결과물을 읽으셔야 될 거예요. 회계 분석한 결과를 봤더니 여기에 부모 수입에 대해서 0.13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서는 1.658 또는 659 이런 것들을 이제 비표준화 계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래서 학생 용돈은 부모 수입이 많을수록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좀 해야 될 텐데, 앞에서 상관관계 분석할 때 학생 용돈과 부모 수입과의 강한 음의 관계가 있었는데 회귀 분석을 하게 되니까 단순 회귀 분석 결과 부모 용돈은 부모 수입이 적을수록 학생 용돈이 많은 걸로 해석이 됐는데, 상관 분석도 그렇고, 근데 다중 회귀 분석할 때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바뀌게 나온 것이 상식에 위배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것들에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은 학생 용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크기 면에서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부모 수입이
나의 용돈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버는 돈이 용돈과 직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입이 부모 수입보다 훨씬 더 인과관계를 따질 때 중요한 팩터다, 베리어블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다중공선성이나 또는 이분산성 이런 것들 테스트한 거를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례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